2018년 2월 국회는 5.18 진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할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5.18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었죠.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이 추천한 인사의 자격 문제로 지금까지 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됐었는데요.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 또 새해 들어서 본격적인 활동도 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민주평화당 추천 1명 이렇게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으로는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이사가 선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 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시죠. 킹핑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5.18 40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 굉장히 막중한 책무를 맡으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다소 늦어지긴 했습니다. 애초에 1년 3개월 전에 출범했어야 할 위원회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된 끝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지난해 말 12월 27일 임명이 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들을 2년 그리고 1년 더 연장해서 최대 3년 동안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출범한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 광주 지역 시민들, 5.18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고요.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어떤 이견과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통된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사위원회 9분 중에는 여당 추천목도 있고 또 야당 추천목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위원분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회의도 한 2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시더라고요. 네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하고 어때? 갈등은 없어? 이런 것들 많이 물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회의는 3차례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큰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대화, 이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은 존재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처리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운영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인력 수급 계획과 관련된 어떤 지침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는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차례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들이 있었는데 또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 이야기를 좀 듣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시죠, 대표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40년이나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이제 5.18 핵심 관계자들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기억을 잃어가는 한계에 이제 직면해 있죠. 그래서 군 기록을 통해서 40년 전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일 건데요. 양심적 증언을 통해서 40년 이제 시간이 흘렀고 국민들의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금은 좀 규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회적 여론이 있다라면 관계자들의 어떤 양심 증언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해서 이 김성 교수가 얘기를 좀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5.18 이 진상규명의 노력들 왜 제대로 결실을 못 맺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주체는 저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 진상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주장, 이른바 증거 자료만으로는 완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른바 흔히 이제 가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결과적으로 이제 가해한 게 맞으니까요. 네. 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고 군 스스로가 진상규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때 결국은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 측의 어떤 상황 설명 관련 자료들이 결합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피해자 측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가해자 측인 군에서 이걸 방어하는 형태의 이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었고 일면적인 측면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군이 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 주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 장관께서도 크게 동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진상규명 활동보다도 이번에 시도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군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나서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와는 많은 환경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는 군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다음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위원회도 꾸렸기 때문에 국방부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최초의 국가 차원의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 국방부 과거사위라든지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국방부 특조단과 같이 국방부 자체적으로 선의에 의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차원의 권한을 가지고 법률적인 권한을 갖고 진상규명 조사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전 진상규명 활동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상 규명 과연 무엇을 규명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광주 교도소 옛 광주 교도소에서 최근에 이 신원 미상의 유골들이 또 발견이 되면서 5.18 행방 불명자 분들이 아닐까 뭐 이런 기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무엇을 과연 바뀔 것인가? 먼저 5.18 행방 불명자 가족분의 이야기 좀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네네. 지금 행불자 가족은 한 이제 550 가족 정도 되고요. 작년까지 인정자가 이제 84 가족 됐습니다. 아직 이제 450 정도 가족이 아직 미인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39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지금 행불자로 남아 있는 가족들은 더 이상 증인 증거가 더 이상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4개 국가단체가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5.18 행불자 가족 중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전남대학교 핵의학교실에 DNA가 보관 중인데 아직 채취하지 못한 가족이 이제 300가지 정도가 남아있어요. 만약 이번에 2월이 5.18 연관성이 되면 이제 채취하지 못한 가족들도 다시 한번 5.18 행불자 이 부분 300명이 넘는 지금 아직까지 가족들을 찾지 못한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상규명의 실체 대상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선태 위원장께서 아주 상징적인 얘기를 언론에 이미 해주셨는데요. 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의 시작은 집단 발포 명령 그리고 제2체계 이원화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행불자에 대한 진상규명에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으로 선차적으로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집단 발포 명령의 책임자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혹시 군 지휘 체계가 아닌 이른바 신군부로 알려져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건 군 지휘 체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발포 명령이기 때문에 지휘 체계 이원화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럴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사인 집단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과 지휘 체계 이원화에 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행직자 진상규명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지금 방금 행직자 관계자 가족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추정되는 게 한 300명 정도인데요. 네. 300명을 조사하려면 수십 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 위원회가 아쉽게도 그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군 관계자들이나 다른 어떤 전례들을 보면은 한 명의 실종자, 행방불명자를 조사 완료하기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이고 그게 한 2명 정도가 열심히 역할을 맡아서 했을 때인데 네. 지금 300명이 넘는 인원을 과연 저희 인원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 병력들에 대한 파견 요청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특히 행직자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또 이걸 입증하는데도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의학적인 절차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장 늦게 마지막에 처리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A부터 Z까지 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온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바람일 텐데요. 이 위원회가 지금 꾸려졌지만 실무적인 일을 할 그런 조사 원들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건 또 절차들이 남아 있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한 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조만간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인력이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 중으로는 통과가 돼서 아마 조만간 채용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또 지면을 통해서 공개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채용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네.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기간이 한 45일 정도입니다. 신원조회까지 해서 임명 절차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채용 과정을 거치고 신원조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한 2달 정도 후에는 조사원들이 채용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 활동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또 1년이 연장될 수 있고요. 그 2년 또 플러스 1년이 연장된 그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진상 규명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불자라든지 안매장 발굴 이런 부분들은 워낙 어디 있는지를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야 되고 또 진상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행불자 외에는 추가적으로 우리 가족이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됐으니 진상규명 해달라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처리하는 데는 사실은 3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 조사 대상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포 명령이라든지 인권 침해와 관련된 그런 사안들 그리고 북한군 특수부대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행방불명자라든지 이해갈굴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되면 그것이 서류로 문서로 다시 보고서의 형태로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국가 보고서로 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보고서라는 게 그게 그냥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뭐 하실 분도 있겠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 조사 결과를 담는 공인된 보고서라는 거고요.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사안들이 있으면은 특별검사 임명 요청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법률적인 강제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이 발견되었을 때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공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과거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국가 보고서가 나온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보고서 이후에 정부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것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기존의 처벌, 이중 처벌은 지금 우리 헌법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 처벌받은 사안들이 아닌 새로운 어떤 범죄 사실들이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기존에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자체가 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네. 국회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준사법기관적인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이제 첫 단추, 첫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그 중심에서 활동하시게 됐습니다. 그 대표님 앞으로 활동에 대한 각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분골쇄신이라는 표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책무가 무겁고 막중하기 때문에 대충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다 쏟아부어서 시대의 어떤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많은 또 이 광주 시민들의 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한 바람 그리고 또 국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킹핑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